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오늘 초대석에는 한반도 문제와 우리 외교 국방 이런 주제를 다년간 취재해온 황준호 기자를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오늘 아침에 공개됐죠. 남북대화록 전문 이 내용과 또 이게 공개된 과정의 얘기, 뭐 국내 정치 얘기는 뭐 또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황 기자를 모시고는 남북 문제와 관련된 또 이걸로 발생하는 파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 한번 좀 자유롭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용민 PD도 있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은 3명이 그냥 입체적으로 한번 꾸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매일 7시 한 10분경부터 저랑 10분 정도 월드 리뷰 방송을 해주시는데 그게 청취자 여러분은 그 분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하시겠습니다만은 A4 용지로 10호 활자로 한 석 장 정도 분량입니다. 거기에 황 기자가 질문과 답변을 다 적어서 보내줍니다. 저는 질문을 그냥 묻는 역할에 불과하고요. 황 기자가 그 시간을 전적으로 꾸려주는데 그 기사, 그 글은 언제쯤 최종 마무리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줍니까? 제가 7시 10분에 방송을 하니까 예. 6시 40분쯤까지 되는 거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4시? 네. 아니, 난 딱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보다 더 일찍. 근데 국민TV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아이, 단순한 어떤 그 뉴스 캐스팅이 아니라 예. 약간의 그 분석도 좀 넣어달라 이런 당연하죠. 요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황 기자 출연료를 한 2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2배 주시는 분은 우리 정운현 이사십니다. 아니, 난 4시에 일어나는 게 생각 못 했어요. 아니,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윤창중 사건 터졌을 때도 예. 3시인가에 저한테 문자 보내셔가지고, 예. 이 뉴스가 참 모호하다. 예. 벌어진 건 워싱턴인데, 사는 국내 정치와 유관해 보이고,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거는 큰 뉴스인 것 같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청취자 예.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요, 방송을 통해 나오는 결과만 보입니다. 즉,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황 기자가 4시에 일어나서 그 10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걸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5시에 일어나고요. 제가 6시 한 20분경에 회사에 도착합니다만은 김용민 PD는 5시 20분경에 회사 도착합니다. 왜? 6시에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작 과정을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방송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도입부로서 예. 저도 황 기자를 알지만은 얼굴을 만난 건 초대석이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금 설명 시간을 가졌고요. 자, 황 기자. 예. 전문 이걸 턱 접하고 처음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오늘 전문은 조선일보에 전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종이에는 그거를 약간 요약한 게 나왔고 인터넷에는 전문이 다 나왔던데 예. 제가 읽으면서 첫 번째 느낌은 이거는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예.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이 전반에 대한 그동안 불만을 조선일보가 그
노무현 정부 출범 때부터 말을 해왔는데 예. 그거에 대한 불만을 또 재탕하는 거에 불과하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도가 좀 다분히 있구만. 예. NLL 김정일 노무현 발언의 문제점은 이래서 박스 기사가 조금 나왔는데 예. 북한의 기존 입장만 반영되는 꼴이고 북한 어선이 연평도 남쪽에서도 조업이 가능해졌다. 예. 가능해진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하면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 이게 바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 NLL을 중심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면 북한 어선들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공개된 사안이고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지적했다. 이런 거는 특별히 이 정상회담 어떤 문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외교안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그거를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문구를 해서 포기라는 말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을 텐데 포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포기란 글자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낙담한 나머지 이제 옛날에 레코드판을 다시 튼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예. 얼른 제가 덧붙이면은 아주 이걸 뭐 제가 이 얘기를 깊은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북한 어선이 그 NLL 그 인근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남북의 평화가 유지된다면은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예. 선 너무 왔다 갔다 가지고 서로가 뭐 경계하다가 총 쏘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또 사고가 나서 우리 병사들이 죽고 하면은 과연 그게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서로가 그냥 또 남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북이 또 좀 넘어올 수도 있고 거기서 꽃게 잡으면서 서로가 뭐 평화롭게 지내면은 그것이 이 정치 위정자들이 도모해야 될 해결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고 뭐 서해 공동어로소뿐만 아니라 예. 북핵 문제, 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정책의 전반에 관한 걸 비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예. 그 6.15 공동선언 2조에 보면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연합이 민족 공동체 그 통일 방안이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 그걸 그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미 다 해명이 돼 있고 예. 그런 건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 북한의 연방제를 동의해줬다 예. 이렇게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이미 한지 수십 번을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느낌이었고 예. 제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서상기 새누리당 출신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예. 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디오 두 채널에서 그걸 하는 걸 들으니까 그 서상기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지혜에 맡기겠다. 뭔 얘기예요? 그 맥락을 가지고 파악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난 못 알아듣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를 해석에 대한 싸움으로 갔다고 보면서 예. 언론들이 자기들의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예. 판단을 판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장악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 아닌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새누리당 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예. 잘못했다고 하는 언론이 굉장히 소수잖아요. 많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 제가 지금 그 황 기자 그 표현 맞고요. 뭐 지혜를 맡기겠다는 것은 득이양양한 측면이라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저는 반대로 느꼈어요. 바로 왜? 그들이 원래 주장하려고 했던 그 NLL 포기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발견하지 못한 이상 나는 벌써 꼬리를 내렸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에 맡기겠다. 이거는 너의 지혜에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A라고 해석하건 B라고 해석하건 내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NLL 포기가 없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상 NLL 포기라고 표현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향인 한겨레처럼 NLL 포기 발언 없었다라고 한다든지 이 말은 벌써 서상기가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난 오히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전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전제가 있다. 예. 첫 번째는 그게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는 14정상선언에서 NLL 포기에 관한 정상선언 문구에 NLL 포기에 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있었던 각종 남북회담이 그 정상회담의 후속회담으로 엄청나게 많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일부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제 그만 좀 해라.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통일부 출입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남북 회담이 있으면 통일부 출입 기자들은 너도나도 서로 가려고 막 경쟁을 하는데 그때는 서로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 하도 많이 가서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북한이 NLL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게 1970년대부터인데 그리고 나서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쌍방이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계속 하되 추후에 뭐 수정하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에 관한 조금의 언질이나 힌트를 줬더라면 북한에서 바로 그런 회담하자라고 했을 거고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승강이를 하는 거 이런 게 그 후에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전제고요. 그리고 뭐 NLL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NLL 포기 같은 발언을 했더라면 대화록을 만들어서 다음 정권에 참고하라고 넘겨줬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진짜 참. 그 포기 이런 취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어제 제가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페이스북에 썼던 걸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그런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그게 메인 이슈고 사실은 그렇죠. 거기 그래서 옳으니 그르니로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냐. NLL 그런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해석하는 데 앞서서 이 문제만큼은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방금 황 기자도 얘기하신다시피 뭐 유창선 박사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이 NLL이 갑자기 나온 게 이 국면 전환용 아닙니까? NLL이 뭐 무슨 사고가 났나요? NLL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꺼낸 게 결국 보수청한테는 또 NLL 영토 이런 거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당기기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꺼낸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LL의 프레임에 말려들거나 갇혀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왕 이 정도 나왔다면은 요거는 요거대로 어느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마 이번 기회에 어떠한 행태라도 짚어진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 뭐 뚜껑 따놓은 맥주처럼 이제는 맛이 없어서 메뉴판에 못 오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왜 발음 전문까지 나와버리는데 뭘 깎긴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이제는 뒷일을 걱정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국정원이 내놓은 원문이나 발췌문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근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이게 조작을 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이거 정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이 그럴 경우에는 만약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의원이 올린 그 트위터 올린 글 보면은 이게 녹음상 보이스펜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녹음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국정원이 또 그런 거 담당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도 있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풀어서 달라 했는데 국정원에서 한부를 별도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보관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국정원으로서야 또 대통령 관련 자료니까 그 기관으로서는 보관하고 싶었겠죠. 그 자체를 탓할 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풀어서 준 것은 원본, 국정원에 남겨준 것은 복사본, 제1 카피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100% 카피본인지 100%가 아닌지 그 지금 의심의 끝은 한도 없습니다. 지금. 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실 누가 누구를 믿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확인 필요하겠죠? 확인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거 정말 이거는 문구를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 바로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발췌문입니다. 발췌록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NLL이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여기가 중요한데요. 예.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예. 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체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NLL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NLL을 포기하고 다시 그리자 예.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다른 지도를 덮어씌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기 전에는 이제 언론 보도로만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 특종을 했었는데 그때는 평화 벨트라는 이름으로 네. 했는데 이제 그게 뭐 합의문을 만들다 보니까 벨트라는 건 영어니까 지대라는 표현으로 바꿨는데 예. 그리고 갔다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설을 하면서 이건 계속 해왔다는 얘기예요. 예. 지도를 새로 그려가 귀국 보고 때. 예.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지도. 그러니까 NLL이라는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그 위에다가 평화 경제 라는 지도를 새로 그리자.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던 건데 그래서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거를 포기 발언으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사실 뉴스 가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응?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에 보도 다 된 건 그대로 그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반대 내용이라면 뉴스 가치가 있지만 뉴스할 가치도 없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봐도 전문을 크게 펼쳐서 보여주긴 했는데 이 지적하는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그리면 북한 어선들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일면 아까 우리 조간브리핑 시간에 소개했는데요. 괴물 NLL 받고요. 일마들은 괴물이란 말 나옵니까? 표현이 전문에 괴물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근데 조선은 다운표해가지고 괴물 NLL 바꿔야 김 위원장님과 인식 같다. 방금 황 기자처럼 NLL 바꿔야 한다는 전후 사정이 왜 바꿔야 하는 건지,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건지 설명은 제대로 없고, 그 제목이 큰 글씨로 괴물 NLL 바꿔야 김 위원장님과 인식 같다. 정말 틱 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식 같다는 말은 나오긴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는 계속 설득조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그러면은 제가 어떤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만약에 이런 설득의 말까지 못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멱살잡이만 해야 되는 거냐. 김정일 위원장이랑. 둘이 싸움 누가 그것만 하면 당신들 만족할 거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거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득조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그게 늘 상대편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촉하고 얘기할 때도 우선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하고 얘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맞습니다, 동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방의 말에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취임새 그렇습니다. 취임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너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황 기자 모시고 오니까 아주 사실 저는 NLL 잘 몰라요. 제 분야도 잘 아니지만은 근데 이번 일로 하도 보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도만 봐도 공부가 되네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황준호 기자를 모시고 남북 대화록 전문 공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그 전문 얘기를 집중 보도한 조선 보도가 지면은 왕창 꾸려놨지만은 새로운 게 없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또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쉽게 말해서 안고가 다 빠져버린 상황이니까 맥 빠진 그런 보도로 지면에 채워진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가 저런 보도로 저렇게 지면을 꾸리는 것이 과연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제가 어제 이 종이신문이 나오기 전에 조선일보 조선닷컴에 들어가서 봤더니
제목을 뽑아놓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유의 그 화법들.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인식이 당신하고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것들만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노무현 대통령 역시 친북 종북이야. 예.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맥락으로 볼 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는 설득하는 거지. 뭐 NLL을 포기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냥 그 이미지, 말투 이런 것들만 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자극적이고 무책임하고 가벼운 보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TV나 뭐 한겨레신문이나 국민TV를 듣거나 한겨레신문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판별해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것들만 보면서 약간 느낌으로 포기했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NLL은 일반 제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낮아보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NLL 하면은 그 서해에 바다 위에 이제 그렇다고 막대로 줄을 꼽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 선이 일종의 남북의 경계선과 같은 그런 선이 하나 있는데 그걸 서로가 일종의 영토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남북이 서로 때로는 또 뭐 갈등도 하고 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이야기 연장선에서 나온 것은 이제 그게 비록 가상의 선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지도상에는 표기가 되죠. 그 포기한다는 것은 마치 주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는 강하게 우리가 독도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사실 독도 그거 뭐 돌덩어리 산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앞도 거두절미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독도는 우리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돌섬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특별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NLL은 그런 정도로만 국민들한테 표피적으로 다가오고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근원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이런 걸 논의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번 조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지면에서.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네. 한마디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하면서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그다음에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영토선이 아니다. 그런데 그 영토선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프레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NLL을 영토선으로 하는 순간 그 위는 영토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가 어려운 거긴 하지만 어쨌든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는 NLL 영토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중동이라든지 보수 언론, 조중동을 대표로 하는 보수 언론, 한나라당 이런 데서는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영토선이 아니죠. 여기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해놓은 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영토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로까지 저는 NLL 문제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 거기까지 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1974년 1월에 CIA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비밀 해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1975년 2월 28일 날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에 보낸 외교정문을 보면은 미국이 NLL은 영토선도 아니고 해상 경계선도 아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CIA 보고서를 보면은 유엔군 산하 해군 구성군 사령관, 그러니까 유엔군에 있는 해군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이 유엔사의 작전 통제에 있는 군함들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한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신저의 전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한국이 이 해역을 영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용어고 그런 입장이 이 지역에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유명하게는 김영삼 정부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그 NLL은 남북 간에 합의된 선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키신저의 전문하고 CIA 보고서는 우리가 흔히 NLR 하면은 1954년에 소위 클라크 라인이라고 클라크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놨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다는 거를 그래요? 70년대에 CIA 보고서하고 키신저의 전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뭐 지금 이 논쟁은 조금 논점에서 그것을 벗어난 거긴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근데 뭐 그걸 이렇게까지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물론 그것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근거 없으니까 지워버리자라고 한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뭐 다른 개념의 다른 개념의 지대를 만들자라고 했던 건데 예. 이걸 가지고 하면은 좀 그렇고 그 NLL 말고 이제 몇 가지 정상회담 회의록하고 그동안 알려진 내용이 다른 게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보고라는 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췌본을 열람한 다음에 언론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 드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그 표현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 그 보고라는 주체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굴욕과 굴종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날 14정상 우리가 14정상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13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나온 합의인데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2005년도에 나왔고 그거를 위한 1단계 액션 플랜이 소위 213 합의라는 거고 2단계 액션 플랜이 13 합의입니다. 그게 바로 14정상선언 바로 전달 나왔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무슨 얘기 있는지 보고해라. 그래서 김계관이 보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김정일한테 보고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완전한 왜곡이죠. 완전한 왜곡이고 그리고 NLL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는 아직 전문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전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전후 맥락이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김기관이 보고했다는 것을.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사람들은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육자회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보고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김계관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새누리당 사람들 그 분명 그걸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안 한 거겠죠. 안 한 거겠죠? 이야 참 딱하군요. 그 위에 이제 전문이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으면 사항이 있으면 황 기자가 좀 몇 개 좀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BDA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그건 우리 김영민 PD가 조한 브리핑 때 전후 맥락을 좀 짚었습니다. 미국의 실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이고 발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고요.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건데요. 미국이 현실적인 힘이고 그 돈 북한 돈을 받았다가 은행 거래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 은행을 못 해먹을 판이 되니까 중국도 발 빼고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을 거친 돈조차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경제에서의 현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물론 이것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좀 다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해 보시죠.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에 하셔야 됩니다. BDA라는 것은 2009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육자회담에서 나왔죠. 아주 역사적인 문건이었고 그 문건은 육자회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로 가고 있냐. 최종 목표, 출구를 정한 문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북한 비핵화하고 그러면은 뭐 수교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최종적인 목표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고 나서 그 역사적인 문건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미 재무부에서 홍콩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거기에 이제 북한 돈이 있다는 걸 그 전에 알아내고 나서 곧바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돈 세탁 우려 대상이라는 은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알려지기로는 미국이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 행위만 딱 한 거예요. 그 은행은 북한 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 세탁 우려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BDA가 깜짝 놀라서 그때 자기들가 스스로 북한 계좌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돈을 못 빼가게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그때만 해도 이미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네오콘,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 미국 그 부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물렀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퇴조를 하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라크 전쟁 실패하고 이러면서요. 그런데 네오콘들이 남아있던 데가 미국 재무부입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하고 그다음에 네오콘의 대표 수장은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9.19 공동성명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그 준비해왔던 것을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해가지고 북한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게 2000년 9월 20일의 일이었는데 9.19 공동성명 바로 다음날 그러면서 그게 1년 6개월 동안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해 2006년 7월 4일 날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인데 북한이 대포동 이후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하게 되죠. 제1차 핵실험.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파국까지 치다 났던 게 BDA 문제인데 근데 뭐 사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50억 원 정도. 별로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그런 외교적인 실책 이런 것 때문에 그해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완전히 외교 정책을 바꿔가지고 북한하고 다시 대화하고 그러면서 2007년에 2.13 합의, 그다음에 13 합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미국의 실책이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미국의 실책인 측면이 있고 미국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네오콘의 드라이브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북한도 거기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이게 러시아에서 도와줘가지고 북한이 이걸 빼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2007년 5월 달에 6월경에 완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게 되는데 어쨌든 핵실험까지 되게 된 겨우 250억 원을 때문에 핵실험까지 만들어야 된 것은 미국의 실책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원문 진짜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반미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전혀 맥락이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짚은 거네요. 당시 상황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조언해주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냥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니 그런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정상들끼리 서로 좀 흉금을 트고 어느도 좀 노 대통령 어느가 아주 정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골 사람들 말투가 그냥 뭐 좀 자유분방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투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맞고요. 이건 추임새예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꼭 동의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걸 액면 동의하는 걸로 받아 해석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아주 싸구려 보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NLL에서 재미있는 페이스북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DMZ 평화공원 하자라고 하면 그거 휴전선 포기하는 거냐. 아, 글쎄. 저도 라고 봤어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확장해서 통일을 하자고 하면은 휴전선 포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비틀기 시작하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꼬투리 잡고 비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저는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계획이라는 게 어찌 보면 바다에서의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획기적인 아주 획기적이고 어쩌면 이게 정말 제대로 실행돼서 안착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옛날에는 주로 동해안 이쪽으로 해서 무장간첩으로 해서 많이 논란이 됐지만 지금은 서해 이쪽이 이런 남북 간의 갈등의 긴장 고조의 지대라면은 이것을 어떤 새로운 모델로 틀을 짜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공존시킨다면은 저는 이거 얼마나 큰 우리가 통일되기 전 단계로서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 조성 단계라고 해서 의미평가를 해야 되고요.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노무현 말투가 미운 거는 미운 거고 노무현 뭐 이것저것 뭐 정책이 미운 거는 미운 거고 이런 정책은 진정한 보수라면은 이 땅의 평화를 기본적으로 그래도 인식하고 있는 매체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면이나 반면 틀어서 또 그렇지만 노무현은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게 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매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엄청난 북한을 악마화하고 반북 캠페인을 8년간 벌여왔는데 악에 축이고 예.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거의 모든 100%의 전문가들이 100% 전문가들이 다시 클린턴 말기에 북미 수교 직전까지 갔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할 거다라는 전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온 미국 그 캠프 쪽에서 나온 걸 봐도 100일 안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장밋빛 전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부시 8년 동안 워낙 북한을 악마화하다 보니까 그 8년 전의 상태로 오바마가 돌아가는 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서 사실 당시에 서해 평화협력 시대가 아주 획기적인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이다라는 인식은 다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마치 98년처럼 완전히 다 반북 여론으로 되고 남북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하니까 지금 와서 똑같은 거를 보도를 해도 마치 세상에 이런 얘기를 했다니 뭐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면 이게 먹힌다는 거죠.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그런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예. 어제 아침에 한겨레에 실렸던 칼럼 하나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제목이 조지 W 오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부시와 오바마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이명박근혜 이렇게 붙여놨듯이 그러니까 오바마 민주당 정권의 오바마와 조지 부시의 그 정권은 성격이 판이 안 돼도 지금 오바마가 하고 있는 행태가 부시를 지금 아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목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인가 뉴욕 타임스 그것을 인용된 것을 이제 그 칼럼니스트가 제목으로 뽑았는데 지금 황 기자 얘기처럼 너무나 그동안의 공백이 시다 보니까 미국은 8년, 우리는 5년 이 사이에 지금 5년 동안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든 개성공단이야 좀 얘기 다르지만은 금강산 관광이든 평양이든 이런 걸 다니면서 그래도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적대시하지 않던 문화가 5년간 거의 완벽한 단절이 되어버리면서 다시 어찌 보면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비슷한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도 만약에 계속된다면 부시 미국에서는 부시 8년이었지만 우리는 10년이 되네. 우리는 10년이 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노무현 정부 말기 했던 거를 다시 원점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처음에 햇볕 정책 시작할 때와 같은 정도의 또 한 번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못했었죠. 60년간 50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년 반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현대부터 뭐 정지영 회장부터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역사의 후퇴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무산됐지만은 남북 장관급 회담 당국자 회담이 뭐 사실 어느 한쪽이든 둘 다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어느 한쪽이든 양보했다면은 열릴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전에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 앞에서 그냥 섬돌에서 내려온 계획인데 지금 한 기자가 보시기에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 대화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 워낙 신경전, 기싸움 국면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하고 뭘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축포 야회라고 불꽃놀이를 밤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저 돈 다 어디서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뭐 하고 있냐 그냥 그렇게 모욕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할 생각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마치 자기 정부의 장관을 다루듯 이렇게 정색을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이게 더 풀기가 더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번에 남북 당국 회담을 둘러싸고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오히려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북을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을 황 기자 표현대로 한다면은 북한 정권의 당국자들을 마치 BH의 참모나 예. 한국 정부 내각의 강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대화를 하겠다는 사람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제목을 대는 것은 맞지 않죠. 나이가 많으면 가서 그러면 지가 엎드려 절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잘났건 못났건 어쨌든 그 해당 국가의 해당 정권의 책임자라면 그거는 카운터파트로 인정하고 대화로서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대화의 자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쉽군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금은 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것,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예.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부터 나왔던 거는 우파 이상주의자들,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되고 하는 건데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의 이념에 맞게만 접근하는 그런 우파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에 맞게 대응을 한다면 해결할 실마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러지 않는다면 좀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그동안 전화로 아침에서 리뷰만 전해주시던 황 기자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그동안 취재 경험 또 오랜 나름의 또 이런 살펴보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상황을 소개해 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특별 방송을 조만간에 만들 때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우리가 대충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침마다 늘 지구촌 곳곳 소식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또 나름으로 식견도 있고 늘 잘 듣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를 대신해서도 제가 대신 감사드리면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